안녕하세요. 수박 겉핥기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 에우테르페에 기록된 이집트 종교와 상징 체계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신의 털을 밀어내는 사제들, 70만 명이 참가하는 광란의 축제, 살아있는 동물을 신으로 모시는 관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시신의 뇌를 빼내고 장기를 꺼내는 미라 제작의 그로테스크한 공정까지. 2500년 전 그리스 지식인의 눈에 비친 이집트 종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5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종교제도 개요와 그리스 폴리스 제이와의 비교. 둘째, 신성 동물과 그 상징 체계. 셋째, 미라 제작 공정과 사후세계 관념. 넷째, 그리스와 이집트 신들의 비교, 즉 그리스식 해석의 메커니즘. 그리고 다섯째, 현대 이집트학의 관점에서 본 헤로도토스 서술의 평가입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 에우테르페는 기원전 5세기 고대 지중해 세계의 지식인이 이집트라는 거대하고 오래된 타자의 문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민족지적 문헌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를 고대 세계에서 가장 경이롭고 종교적인 척도가 되는 문명으로 규정했으며 이집트인의 종교제도, 신성동물 숭배, 장래와 사후세계 관념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기록했습니다. 이 서술의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의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하는 사건입니다. 페르시아 전쟁이라는 거대한 문명 간 충돌을 설명하기 위한 광범위한 맥락의 일부로 헤로도토스는 이집트라는 문명의 깊이를 먼저 독자에게 각인시키고자 했습니다. 나일강의 범람과 고유한 지형적 특징은 이집트 종교의 근간이 독특한 생태 환경이 어떻게 종교적 세계관을 형성했는지가 제2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인 종교제도 개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집트의 신전, 사제 집단, 그리고 그리스 폴리스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 즉 제해체계와 어떤 구조적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종교 제도를 서술하기에 앞서 푸산메티코스 1세가 주도한 인류 기원에 대한 실험을 소개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푸산메티코스 왕은 2명의 갓난아기를 양치기에게 맡겨 외부의 언어적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기르는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내뱉은 단어는 프리기아어로 빵을 의미하는 베코스였고, 이에 이집트인들은 프리기아인이 자신들보다 더 오래된 민족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기원은 양보했을지라도 1년의 길이를 12개월 365일로 정확히 계산한 역법의 발명이나 12주신의 명칭과 제단, 신상을 최초로 확립한 종교적 기원국으로서의 지위는 확고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의 역법이 2년에 한 번씩 윤달을 억지로 끼워 넣어야 하는 그리스의 역법보다 훨씬 지혜롭고 정교하다고 극찬하며 이집트 문명이 지닌 천문학과 종교적 성취의 깊은 경외심을 표출했습니다. 이집트의 사회 구조 내에서 사제 집단은 종교적 의례를 독점하는 동시에 세습적인 특권을 누리는 지배 계층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관찰에 따르면 이집트의 신전과 사제직은 오직 남성에게만 허락되었으며 남성 사제들이 남신과 여신의 제의를 모두 관장했습니다. 이들 사제 집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의적 순결, 즉 리추얼 퓨리티에 대한 강박적이고 엄격한 규율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제들이 신성함의 표시로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집트의 사제들은 몸에 벼룩이나 불결한 기생충이 서식하여 신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틀에 한 번씩 전신의 털을 완벽하게 밀어냈습니다. 또한 매일 낮에 2번, 밤에 2번씩 찬물로 몸을 씻어 물리적 영적 정결을 유지했습니다. 사제들의 복식과 식생활 역시 철저한 금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제들은 오직 아마포로 직조된 단벌옷만을 입었으며 파피루스로 엮은 샌들만을 착용하여 동물성 가죽이 주는 오염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사제들은 개인 재산을 소모하지 않고 신전에 바쳐진 엄청난 양의 소고기와 거위 고기, 포도주를 매일 공급받아 소비하는 경제적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집트에서 극도로 불결하게 여겨지는 콩을 섭취하는 것은 금지되었고 주식 역시 일반적인 밀이나 보리가 아닌 스펠트 밀로 제한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이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만 신전에 입장할 수 있다는 금기를 엄격히 준수했다고 기록하며 이를 그리스의 관습과 병치시켜 이집트인의 고도화된 경건함을 강조했습니다.
권위적이고 엄숙한 사제들의 일상과 대비되게 이집트의 대중적 종교 축제는 막대한 규모의 인원이 참여하는 역동적이고 황홀경에 찬 제의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전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축제 중 부바스티스에서 열리는 바스테트 여신 축제를 가장 웅장하고 열광적인 행사로 기록했습니다. 무려 70만 명에 달하는 남녀 순례자들이 수많은 배에 나누어 타고 나일강을 따라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캐스터네츠를 치고 남성들은 피리를 불며 노래와 춤을 즐겼습니다. 특히 배가 다른 마을을 지날 때마다 여성들이 강둑의 거주민들을 향해 소리치며 옷을 걷어 올려 하반신을 노출하는 조롱과 일탈의 의식이 행해졌는데, 이는 일상적 규범이 전복되는 축제의 제의적 해방감을 상징합니다. 이 축제 기간 동안 이집트인들이 1년치 포도주보다 더 많은 양의 포도주를 소비했다는 기록은 축제의 엄청난 규모와 광기를 대변합니다. 디오니소스, 즉 오시리스와 동일시되는 신을 기리는 축제는 이집트와 그리스 종교 간의 깊은 연관성을 암시하는 핵심적인 사례로 묘사됩니다. 현대 이집트학의 관점에서 본 헤로도토스 서술의 평가입니다. 이집트인들은 평상시에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겨 돼지와 스치기만 해도 옷을 입은 채 강물에 뛰어들어 부정함을 씻어냈으며, 돼지치기들은 천대받아 그들끼리만 통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디오니소스와 달의 신을 기리는 축제일 전날 밤에는 예외적으로 각 가정의 문 앞에서 돼지를 도살하여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약 1규빗, 즉 45cm 크기의 거대한 남근상을 줄로 조종하여 움직이게 만든 인형을 여성들이 들고 마을을 순회하는 노골적인 풍요다산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피리 부는 악사가 행렬을 이끌고 여성들이 디오니소스 찬가를 부르며 뒤따르는 이 의식은 자연의 생명력과 잉태를 기원하는 고대 농경 사회의 보편적 심성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데올로기를 반영합니다. 이집트와 그리스의 종교 체계는 겉보기에는 유사한 다신교적 외형을 공유하고 있으나 권력의 작동 방식과 제의의 운영 주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집트는 세습을 통해 유지되는 철저한 직업적 특권 계층인 사제 집단이 막대한 토지와 경제력을 독점하는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 종교의 형태를 지녔습니다. 그 권위는 사제들이 독점적으로 전승하는 복잡하고 비밀스러운 신학적 지식체계와 신성한 상형문자 비문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그리스에서는 세습 성직자가 거의 없었으며 일반 시민들이 한시적인 봉사직으로 사제직을 수행했습니다. 여신을 모시는 여성 사제도 보편적으로 존재했죠. 고정된 교리나 중앙교회가 존재하지 않았고, 구전되는 조상의 규례와 시민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종교적 권위를 대체했습니다. 이는 공동체 중심의 폴리스 종교라는 전혀 다른 권력 구조를 보여줍니다. 축제 형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집트에는 거대한 남근상을 활용한 여성 중심의 마을 행렬과 대규모 군중 이동이 있었으나, 그리스 폴리스 종교의 핵심인 코로스, 즉 합창 무용은 없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멜람푸스와 같은 현자가 이집트에 제의를 도입했으나 이를 그리스 특유의 공동체적 무용과 결합하여 토착화시켰다고 서술하며 문명 간 교류와 혼종성을 인정하고 이집트를 지중해 종교적 전통의 거대한 저수지로 승격시켰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집트 종교의 가장 독특하면서도 이방인들의 호기심을 강렬하게 자극한 요소, 바로 살아있는 동물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관습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이 유일하게 집안에서 동물과 함께 거주하며 각 동물을 신성시하여 보호하는 법률을 지니고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신성동물은 단순한 토테미즘이나 원시적 미신의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인 신의 권능이 지상에 물리적으로 현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동물 숭배는 자연계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우주적 세계관과 파라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고도의 이데올로기적 장치가 결합된 산물이었습니다. 아피스는 멤피스 지역에서 창조신 푸타와 사후세계의 지배자 오시리스의 영혼이 깃든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된 성스러운 황소입니다. 아피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극도로 까다로운 신체적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전신이 검은색이어야 하며 이마에 흰색 역삼각형 혹은 초승달 문양, 등에는 독수리 문양, 꼬리에는 이중으로 된 털, 그리고 혀 아래에는 스카라베, 즉 풍뎅이 모양의 결절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제들은 이집트 전역을 수소문하여 이 조건을 갖춘 송아지를 찾아냈으며 선별된 황소는 멤피스의 신전으로 모셔져 최고급 식단과 사제들의 시중을 받으며 평생토록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했습니다.
아피스 황소는 파라오의 무한한 힘, 생산성, 그리고 왕권 자체를 상징했습니다. 파라오 악은 국가 행사에 아피스와 함께 등장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기원했음을 과시했습니다. 황소가 죽으면 극심한 국가적 애도 기간을 가졌고 방부 처리되어 사카라의 거대한 화강암 지하 묘소인 세라페움의 국장에 준하는 의식과 함께 안치되었습니다. 아피스의 정치적 중요성은 이민족 통치자들에게도 절대적이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의 캄비세스가 이집트를 정복한 후 미쳐버려 아피스 황소의 허벅지를 단검으로 찔러 죽였다고 묘사하며 이를 신성모독적 폭정의 극치로 비난했습니다. 반면 후대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멤피스를 점령한 직후 아피스에게 막대한 은과 재물을 바침으로써 이집트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들의 파라오적 정당성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동물 숭배가 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어떻게 전유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양이는 이집트 가정 내에서 독사나 쥐와 같은 해로운 생물로부터 곡식 창고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유익함을 넘어 부바스티스의 주신 바스테트 여신의 살아있는 화신으로 숭배받았습니다. 원래 사자 머리를 한 포악한 전쟁의 여신이었던 세크메트의 부드러운 형태인 바스테트는 다산과 보호, 모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숭배는 대중적이고 가정적인 차원에서 극대화되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집트인들은 재산이나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보다 고양이를 불길 속에서 구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가정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자연사하면 온 가족이 깊은 슬픔에 잠겨 눈썹을 완전히 밀어 애도를 표했고 고의든 실수든 고양이를 죽인 자는 사형이라는 끔찍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죽은 고양이들은 미라로 만들어져 부바스티스의 거대한 지하 묘역에 봉헌되었습니다. 고양이 숭배의 유행은 외세의 잦은 침입과 혼란이 지속되던 후기 왕조 시대에 국가적 불안을 해소하고 가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집트 민중들의 정신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나일강의 최상위 포식자인 악어는 거대한 턱과 파괴적인 힘으로 인해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풍요와 다산을 통제하는 물의 신 소베크의 현현으로 신성시되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파이움 오아시스 지역과 콤 옴보 등지에서 숭배되었는데 그리스인들은 파이움을 크로코딜로폴리스 즉 악어의 도시라 불렀습니다. 신성한 악어들은 신전의 특별한 연못에서 사육되었으며 사제들은 이들에게 꿀로 만든 케이크와 신선한 고기, 포도주를 바쳤습니다. 놀랍게도 살아있는 악어의 귀에는 유리와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끼우고 앞발에는 팔찌를 채워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괴물을 길들이고 보석으로 장식하는 이 행위는 곧 나일강의 범람을 종교적 제의를 통해 질서 마하트의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신학적 기획이었습니다. 나아가 소베크는 이집트 군대의 수호신으로 묘사되었으며 파라오의 무자비한 군사적 위용과 적을 분쇄하는 압도적인 힘을 대변하는 정치적 알레고리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헤로도토스는 엘레판티네 지역 등에서는 악어를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기도 했다고 기록하며 숭배의 지역적 편차를 흥미롭게 서술했습니다. 하마는 이집트 종교에서 성별에 따라 극단적으로 상반된 이중적 상징성을 지닌 특이한 동물입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수컷 하마는 오시리스를 살해하고 우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혼돈의 신 세트의 물리적 형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파라오들은 의례적으로 수컷 하마를 사냥하는 모습을 부조로 남겼는데 이는 곧 군주가 악과 혼돈, 이스페트를 물리치고 세계의 조화, 마하트를 회복하는 우주적 의무를 완수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왕권 선전용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암컷 하마는 임신한 여성의 부푼 배와 유사한 외형, 그리고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악어조차 공격하는 폭발적인 모성애로 인해 임신, 출산, 아동의 수호 여신인 타웨레트로 각색되어 널리 숭배되었습니다. 사자 다리와 악어 꼬리를 결합한 하마 여신의 부적은 이집트의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산모와 유아를 악령으로부터 방어하는 주술적 용도로 애용되며 민중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참고로 헤로도토스는 하마를 말의 갈기와 꼬리를 지녔고 소처럼 발굽이 갈라졌으며 크기는 가장 큰 소만 하다라고 다소 기괴하고 부정확하게 묘사했는데 이는 그가 하마를 직접 보지 못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헤로도토스가 헬리오폴리스 방문 시 들었다는 전설적인 새 피닉스는 아라비아에서 500년마다 이집트로 날아오는 황금빛과 붉은빛이 섞인 독수리 모양의 새로 묘사됩니다.
전승에 따르면 늙은 피닉스는 모략을 뭉쳐 속을 파낸 거대한 알을 만들고 그 안에 죽은 아버지의 시신을 넣어 밀봉한 뒤 헬리오폴리스의 태양신 신전으로 날아와 매장한다고 합니다. 이 피닉스 이야기는 이집트 고유의 태양새 베누 신화가 헬레니즘 세계의 시각으로 각색된 것입니다. 외가리 형태의 베누새는 이집트 창조 신화에서 원초적 시면, 눈의 물 위를 날아다니며 최초의 울음소리로 세상을 깨운 창조의 매개자이자 태양신 라와 아툼의 영혼, 바 그 자체였습니다. 피닉스와 베누의 500년 도래주기는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의 일주 현상, 매년 범람하여 대지에 생명을 부여하는 나일강의 자연적 리듬,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토록 재생하고자 하는 이집트인들의 사후세계 관념이 압축된 철학적 알레고리입니다. 이 불멸의 상징은 이집트를 넘어 후대 그리스, 로마 문명 전체로 퍼져나가 부활 이데올로기의 가장 강력한 원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고대 이집트 문명이 인류 역사에 남긴 가장 강렬한 유산, 죽음을 끝이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의 이행으로 긍정하고 이를 위해 육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려 했던 미라 제작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 86장에서 88장은 고대 지중해 문헌 중 미라 제작 공정을 3단계의 계층적 방식으로 나누어 가장 세밀하게 기록한 텍스트로 현대 고고학 및 법의 인류학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미라 제작은 고도의 해부학적 지식을 지닌 전문사제 집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유족이 지불할 수 있는 비용과 사회적 계급에 따라 크게 3단계로 차등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제1방법, 즉 최고급형은 왕족 및 고위 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구부러진 금속 갈고리를 콧구멍으로 밀어넣어 뇌의 일부를 빼내고 부식성 약물을 주입하여 두개골 내부를 완전히 비워냅니다. 그런 다음 에티오피아산 날카로운 흑요석 칼로 복부의 측면을 절개하여 간, 폐, 위, 장을 모두 끄집어냅니다. 빈 복강을 야자 포도주와 빻은 향료로 깨끗이 헹군 뒤 순수한 모략과 카시아 등의 향신료로 속을 가득 채우고 절개 부위를 꿰맵니다. 시신 전체를 천연 탄산나트륨 여민 나트론에 파묻고 정확히 70일 동안 건조시켜 체액을 완전히 탈수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시신을 깨끗이 씻고 송진을 바른 최고급 아마포 붕대로 전신을 빈틈없이 감싸 사람 형태의 목관에 세워 안치합니다. 적출된 장기들은 호루스의 네 아들이 수호하는 신성한 카노푸스 단지에 방부 처리되어 따로 묻혔습니다. 제2방법, 즉 중급형은 신흥 부유층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부를 칼로 가르거나 내장을 손으로 직접 꺼내는 복잡한 수술적 과정을 생략합니다. 대신 특수 주사기를 항문에 꽂아 강력한 용해력을 지닌 삼나무 기름을 복강 가득 주입한 후 틀어막습니다. 나트론에 파묻어 건조 기간이 끝나면 마개를 열어 삼나무 기름을 빼내는데 이때 내장이 모두 액체로 녹아 배출되며 오직 피부가 달라붙은 뼈만이 유족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제3방법, 즉 최하급형은 빈민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장기나 하제를 사용하여 장기 물질을 씻어낸 뒤 다른 약물 처리 없이 시신을 단순히 나트론에 70일간 방치하여 수분만 제거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이지만 극빈층조차도 사후 세계에 대한 권리와 육체 보존이라는 종교적 의무에서 소외되지 않고자 한 강력한 영생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이 복잡한 미라 기술은 이집트인들이 인간의 구성 요소와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는 매우 체계적인 철학 체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인간관은 단순한 심신이원론을 뛰어넘어 여러 다원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를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방부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신체인 카트의 영구적 보존입니다. 육체가 썩어 없어지면 영혼이 의탁할 처소를 상실하여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는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심장의 특별한 지위입니다. 헤로도토스의 묘사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미라를 만들 때 사제들은 뇌나 다른 내장 기관은 제거하면서도 오직 심장만은 가슴 속에 남겨두거나 따로 방부 처리하여 원래 위치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뇌는 코를 통해 버려지는 점액질의 찌꺼기일 뿐이었으나 심장은 지성과 기억, 감정의 중앙 통제실이자 훗날 사후 세계의 심판관 오시리스 앞에서 진리의 여신 마하트의 깃털과 저울질되어 도덕적 삶을 검증받는 핵심 매개체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죽음과 함께 인간의 영적 요소는 카와 바로 분리됩니다. 카는 태어날 때 창조신이 불어넣어준 보편적 생명력이자 일종의 도플갱어입니다.
육신이 죽어도 무덤 주변에 머물며 유족이 바치는 음식과 제물, 주술적 기도를 소비하며 연명합니다. 반면 반은 인간의 머리에 새의 몸을 한 형태로 묘사되며 개개인의 고유한 인격과 정체성을 담은 영혼입니다. 반은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낮에는 이승의 하늘을 날아다니고 밤에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여행하는 역동적 개체입니다. 또한 반은 사후 세계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혹은 이승을 방문하기 위해 자유자재로 매, 제비, 뱀, 악어 등 여러 짐승의 형상으로 변신할 수 있는 신비한 권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라 공정의 종착점은 단순히 시체를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이 봉인되기 직전 사제는 도구를 사용해 미라의 눈, 코, 입을 열어주는 상징적 제의인 입 열기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 의식을 통해 완벽하게 방부 처리된 육체 카트로 자유롭게 떠돌던 바가 귀환하여 안착하고 이승의 제물을 받은 카와 하나로 융합됩니다. 이 신비로운 영적 화학 작용이 완료될 때 망자는 마침내 찬란하게 빛나는 신성한 불멸의 정령 아크로 승화하여 오시리스의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영혼관에 대해 헤로도토스는 중대한 오독을 범합니다. 그는 역사 제2권 123장에서 이집트인들이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며 육체가 죽으면 다른 생물의 몸속으로 연이어 들어가 3000년의 긴 순환 고리를 거친 후 다시 인간의 몸으로 환생한다는 이른바 메템프시코시스 영혼 윤회설을 역사상 최초로 주창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이집트학의 방대한 문헌 연구, 피라미드 텍스트와 사자의 서 등을 살펴보면 이집트 종교에는 이승에서의 업보에 따라 짐승으로 강등되거나 3000년을 떠도는 무작위적 환생과 윤회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의 온전한 육체로 돌아가 부활하는 것이지 다른 동물의 몸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분히 이집트의 역동적인 영혼관인 바의 능력을 그리스적 철학의 프리즘으로 오독한 결과로 추론됩니다. 헤로도토스는 바가 매나 뱀 등 여러 짐승의 형상으로 자유롭게 변신하는 모티프를 접한 뒤 이를 피타고라스 학파나 오르페우스교 등 그리스 세계 내에 유행하던 영혼 윤회 사상의 원류로 치환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고대 지식인이 타 문명의 이질적 개념을 자신의 지적 토대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해석학적 한계이자 그리스 사상의 뿌리를 이집트의 거대한 심연에서 찾으려 했던 그의 집요한 경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헤로도토스가 이집트 종교를 다루며 보여준 가장 특징적인 방법론, 바로 이름이 전혀 다른 이집트의 신들을 그리스 판테온의 신들과 1대1로 대응시켜 서술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로도토스는 모든 신들의 이름은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건너왔다고 과감히 선언하며 암몬을 제우스로, 오시리스를 디오니소스로, 프타를 헤파이스토스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 인테르프레타티오 그라이카, 즉 그리스식 해석이라는 학술적 용어로 정립된 이 관습은 고대 다신교 세계가 타 문명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가장 강력한 해석학적 도구로 작동했습니다. 이 그리스식 해석은 무작위적인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각 문화권 신들의 고유한 성격, 신화 속 서사, 제의적 기능의 본질을 비교, 대조하는 철저한 법문화적 분석에 기초했습니다. 오시리스와 디오니소스는 두 신 모두 대지의 풍요를 관장하며 죽음을 겪고 다시 부활하는 순환의 서사를 공유합니다. 멤피스와 테베 등지에서 최고신으로 숭배되며 하늘을 지배하는 아문은 올림포스를 다스리는 제우스와 대응되었고 우주의 만물을 공예로 빚어낸 창조의 장인 신 프타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로 번역되었습니다. 야생의 사자에서 기원하여 다산과 보호를 상징하는 바스테트 여신은 야생동물의 주인이자 처녀와 임산부를 보호하는 아르테미스와 동일한 궤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해석학적 접근이 지닌 혁신성은 헤라클레스에 관한 헤로도토스의 탐구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인간 어머니를 둔 반신반인의 영웅이며 그 연대는 불과 몇 세대 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는 이집트 사제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집트에서 숭배되는 원초적 헤라클레스는 파라오 아마시스의 치세로부터 무려 1만 7천년 전 태초의 8주신에서 파생된 12주신 중 하나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이 증언의 교차 검증을 위해 페니키아의 티레에 있는 신전과 타소스 섬까지 직접 항해했고 결국 그리스 영웅 헤라클레스와 동방의 고대신 헤라클레스가 명백히 다른 연대기를 가진 두 존재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헤로도토스는 이집트인들이 그리스 영웅의 이름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와 같은 고대 오리엔트 문명으로부터 고귀하고 오래된 신의 명칭과 권능을 차용해와 자신들의 영웅에게 덧씌웠다는 전위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는 그리스 문화가 세계의 중심이자 독창적인 기원이라는 헬레노센트리즘적 오만을 깨뜨리고 이집트의 거대한 시간적 심연과 문화적 선진성을 겸허히 수용하는 진보적 역사관의 발로였습니다. 얀 아스만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지배하는 이 인테르프레타티오가 다신교 세계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외교적, 문화적 성취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과 같은 일신교 체제에서 이방인의 신은 타도해야 할 이단이거나 거짓 우상으로 치부됩니다. 그러나 헤로도토스의 해석학적 장치를 통해 지중해 세계의 사람들은 언어와 제2의 껍데기만 다를 뿐 자신들과 이집트인들이 결국 동일한 우주적 권능과 신격을 공유하며 숭배하고 있다는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식 해석은 이방인의 위협적인 문화를 친숙한 그리스의 관념적 틀 속으로 포섭하여 독자의 공포와 낯설음을 상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이방의 낯선 제단 앞에서도 무기를 내려놓고 경건하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보편적 시멘틱 우주를 창출함으로써 고대 지중해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개척하는 거대한 문화적 백신으로 기능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19세기 샹폴리옹의 상형문자 해독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현대 이집트학은 고고학적 발굴과 CT 스캔, 화학 성분 분석 등 과학적 분석 장비를 통해 고대 이집트의 실체적 진실을 복원해냈습니다. 이 엄밀한 과학적 잣대로 2500년 전 헤로도토스의 민족지적 서술을 평가해보면 그가 보여준 놀라운 실증적 관찰의 승리와 이방인으로서 범할 수밖에 없었던 오독과 편견이 흥미롭게 교차합니다. 먼저 정확한 부분입니다. 헤로도토스가 미라 제작에서 부패를 막는 핵심 물질로 천연탄산나트륨 여민 나트론 결정체를 명시한 점, 그리고 건조기간을 정확히 70일로 제한하여 기록한 점은 현대 생화학 분석과 고고학 실험을 통해 완벽한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부유층과 빈민층의 미라 제작법이 비용에 따라 3단계로 철저히 차등화되었다는 구분은 현대 고분 발굴에서 나타나는 미라의 다양한 보존 품질 스펙트럼으로 입증됩니다. 멤피스, 사이스, 헬리오폴리스의 사제들이 막대한 육류와 포도주를 매일 소비하는 특권적 신전 경제를 지니고 있었다는 기록, 동물을 미라화하여 바치는 방대한 제의적 수요 등은 수백만 마리의 동물 미라가 안치된 지하 카타콤의 발굴을 통해 생생히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해석적 한계도 분명합니다. 앞서 다룬 메템프시코시스 윤회설의 오독이 대표적입니다. 하마에 대한 부정확한 묘사는 그가 직접 관찰하지 않고 선배 학자인 밀레토스의 헤카타이오스의 저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거나 잘못된 풍문을 기록한 결정적 오류로 지적됩니다. 미라 제작의 첫 단계에서 뇌를 빼낼 때 철로 만든 구부러진 갈고리를 썼다고 했으나 현대의 CT 스캔 및 유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날카로운 금속 갈고리가 아니라 끝이 뭉툭한 유기물 막대기 등을 이용해 뇌를 액화시킨 뒤 코로 흘러내리게 하는 부드러운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헤로도토스가 에우테르페 전반에 걸쳐 오시리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며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현대학자들은 이것이 이집트인들이 지녔던 금기가 아니라 당시 엘레우시스 비에나 디오니소스 비에 등에서 함부로 신의 순환사를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는 그리스적 종교 금기가 이집트 서술에 깊이 개입하여 발생한 한계로 분석합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은 비록 이방인으로서 지닐 수밖에 없었던 그리스적 편견과 해석학적 오독의 파편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가 남긴 방대한 정보의 밀도는 현대 학계조차 경탄을 금치 못할 수준입니다. 그는 특권적 사제 집단과 나트론을 활용한 70일의 미라화 공정 등 실증적 관찰의 정수를 기록으로 남겼고 무서운 파괴의 아거소베크부터 친숙한 보호자 고양이 바스테트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신성 동물이 우주의 질서와 제국의 권력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문화 중심주의에 갇히지 않고 그리스식 해석을 통해 이방의 타자들을 보편적인 인류 정신사의 궤도 안으로 융합시켜낸 그의 관점은 지중해 세계의 고대사를 다원적이고 입체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시각으로 재구성해낸 인류학적 위협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은 헤로도토스 역사 제2권 에우테르페에 나타난 이집트 종교와 상징 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박겉핥기였습니다.